내빈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황순관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건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재미있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보통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익이나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개는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다만 그 맑을수록 흙탕물이 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밑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오면서 느낀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온갖 비난들이 쏟아지지만 그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은 정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 또 국민들 눈에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애 많이 써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데 소수가 문제죠, 언제나. 오늘 이제 업무 보고를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그다음에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물론 그 중에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5,200만 국민들의 삶을 이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개인의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공직자라고 합니다. 공직자. 공직이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다 외웠겠지만 공직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계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말하잖아요. 공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보수가 주어지고 또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 나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제가 선거 때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똑같은 조선에서 수백만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천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고 하는 왕이고,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그야말로 정말 빛나는 나라를 만들었던 정조도 똑같은 나라의 똑같은 왕이었죠. 하기에 따라 정말로 다른 결과를 빚는다. 뭐 이순신 장군의 얘기는 들 필요도 없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저는 이제 요새 제일 우려되는 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공직자들, 특히 이번 정부들은 잘 하고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인사가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데,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런 선의가 잘 안 통하는 데도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아마 공직사회 안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크게 이거 심각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저한테 텔레그램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곧바로 시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인사의 공정함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들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지금 정말 지금처럼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일종의 분기점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느 그걸 분수령이라 그러죠.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가고 오른쪽이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운명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 나라의 미래도 달려있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삶도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도 한번 치셔주세요.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기획재정부와 세계청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하겠다 그랬다면서요? 진짜예요? 누가 때밀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예, 대통령님, 그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제한 시간이 몇 분이죠?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10분 잘 지켜주세요. 땡 하고 마이크 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 점검 TF를 시작으로 최단기 추경 통과,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마련, 관세 협상 타결, 세제 정상화, 그리고 헌법 시한 내 2026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경제 회복과 성장 모멘텀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3분기에 1.3% 성장을 해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금융, 민생 전반에서 반등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에는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 모두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 가속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관세 영향 본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국내 잠재 성장률 하락, 양극화 구조, 외환 부동산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도전 요인도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정책 기획 조정 강화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경제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근본적인 경제구조 혁신과 더불어 선제적인 현황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 플러스 알파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재부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협업 플랫폼을 강화하는 한편 국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신산업, 일자리 혁신, 6대 구조개혁, 인력 양성 등 경제 안보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KGX 전략 수립,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K푸드, K뷰티 등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하는 등 전략적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와 연계하여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국 3특 중심의 지역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 대전환과 상생 지역 균형 성장을 통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 및 양극화 대응입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시어섬 청년 유형별로 AI 교육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돌봄 분야 등 취약 부분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환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및 경제금융 중심의 G20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 외교, 안보, 문화를 연계한 신대외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효율적 경제 안보 대응 체계 구축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대응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자산을 적극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정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국부 펀드 설립을 추진하여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정식하여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세제 공공혁신입니다. 예산의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전 과정에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초혁신 성과 극대화,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입니다. 잠깐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다 해놓고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요 기재부 발표하신 내용들과 얘기 좀 점검해보고 네. 그다음에 관세청, 국세청 이렇게 하고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속 기관 여기는 또 따로따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재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서 한번 다들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제가 뭐 물어볼 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물가 안정이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가끔씩 이렇게 물가에 예를 들면 영향을 주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류세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여튼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 조세 지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낮출 거냐 올릴 거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세금을 그대로 걷어서 예를 들면 물가 부담이 크면은 일종의 환급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즉 재정 지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양극화. 잘 되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판단을 한번 해봐야죠. 예를 들면 석유 소비세를 유류 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세입 중에 일부를 다시 환급 또는 뭐 바우처 뭐 이런 형태로 지원할 거냐. 근데 이게 재정 지출 형태로 하는 게 양극화 완화나 소득 재분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조세의 또는 재정의 본질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소득 재분배, 2차 재분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우리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지방에 대해 더 인센티브를 줄 거냐, 지방으로 더 유인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정책을 할 때 그걸 고민해야죠. 또 양극화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재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재정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점을 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하나 있던데 보니까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공기관장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거의 똑같은데 왜 저걸 나눠가지고 대표를 2명씩이나 두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문제도 이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네. 이게 기재부 소관입니까? 전체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기준 만들고 하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상관이. 네. 그래서 그것도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이걸 이제 이번에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국민들께서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핵심 요지는 그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 역량을 투입해서 무슨 대규모 전략 수출을 해냈다. 네. 라고 하면 그 결국은 특정 기업 한두 군데가 혜택을 다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근데 뭐 거기에다 우리가 대응 구매를 한다든지 무슨 뭐 외교적 지원을 한다든지 뭐 ODA 지원을 한다든지 뭐 무슨 EDC 폰가 뭐 이렇게 대출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이거는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대규모 국가 간 또는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혜택은 특정 기업 어떤 소수가 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중에 일부는 좀 환수를 좀 하자. 네. 기금으로. 그래서 그걸 그 전 국민을 위해 쓰든지 뭐 해당 산업 발전을 쓰든지 하자. 그게 이제 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것도 좀 속도를 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국제 거래에서 지금까지 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해 왔는데 네. 이제는 사실은 국가 간 전쟁 비슷한 상황이 돼 가지고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네. 그럼 국가의 지출도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하고 또 공평하게 그 이익을 누릴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 중에는 이게 뭐 대체적으로 잘 알겠지만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좀 저게 뭔가 싶을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네. 근데 그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건 체계적으로 떨어진다. 인구가 감소하고 네. 뭐 등등으로. 또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뭐 그런 거겠죠.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못 미치게 성장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던 거죠. 네, 지금 장대 성장률이 금년만 해도 그 1% 후반인데 0.9% 정도니까 반 정도도 지금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 떨어지는. 그건 사실 제 정책 운용의 부족함 때문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하반기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몇 가지의 조치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급반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3, 4분기에 1.3%만 해도 벌써 이제 1.8%를 근접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 플러스 알파에서 네. 잠재 성장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 재정 정책,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로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조금 완화된 상태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은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또 국채 발행, 국채 증가 규모도 줄일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쪽에는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 경제 성장이라든지 AI 투자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네.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실 이제 내년 예산을 이미 만들었고 네.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뭐 저희들 경제 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려고 하면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상태는 너무 바닥에다가 계속 하향 곡선을 긋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을 찍게 하거나 아니면 네.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결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이죠. 다만 이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 상당 부분을 세수로, 네, 세수로.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13페이지에 딱 가지고 계시죠, 이거? 네, 다 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이거를 지금 일종의 금산 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을 만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금 저희들이 뭐 금산분리라는 게 원래 산업이 금융을 지배한다는 그런 정신인데 거기는 전혀 저희들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측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형벌, 뭐 과징금, 과태료, 아니면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아요. 이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도 형벌 조항이 대개 한 800개 이내. 근데 우리나라는 2,800개쯤 된다고 해요. 2,700, 800개쯤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냥 다 형처벌하는 걸로. 근데 이게 경제 분야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이거를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무슨 실무 책임자 처벌받는데도 한 5, 6년씩 걸리고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영향은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네,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중에서는 그냥 교도소 갔다 와서 뭐 한 3년 쓸다 오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뭐 그걸로 살겠다. 그냥 들어가자. 뭐 이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분위대가 들어가자. 왜 들어가자.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 경제 활동 영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네. 그래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도움도 안 되는데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까. 근데 이거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네, 속도를 내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F를 만들었으면 네.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상생협력 기반 강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 또 하나의 이제 산업계 내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양극화와 차별의 문제입니다. 혜택은 특정 소수가 보고 나머지는 거기다 다 이게 그야말로 착취하면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여튼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거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과 공유제, 뭐 납품 대금 연동제 등등이 있는데 상생 금융 지수 도입 뭐 등등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걸 포함해서 네. 같이 사는 사회로 중소기업도 좀 살고 납품업체도 좀 살고 노동자도 좀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네. 지역도 좀 살고 동네 가게도 좀 살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최대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 안정 분야도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 유통구조 개선의 항목 있잖아, 그죠? 네. 생활 물가 안정에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여기 있는데 이게 계속 유통구조 개선 말은 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아마 이따가
농축산부 또 관계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유통 구조가 이게 스마트하지를 못해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너무 많이 샌다. 꼭 수도관 터져가지고 수돗물 새듯이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그 문제 계속 얘기되는데 잘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해수부 등 해서 유통구조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도 초대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젠 담합이 아니라 사실은 독점화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전 단계 소수가 담합하는 것도 문제고 아예 독점화된 경우가 많은데 불가피하잖아요. 국제 경쟁을 하려면.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공정거래 등이 좀 하겠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획은 기재부가 하는 거니까 잘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비 경감 항목에 보니까 통신비, 데이터 안심 옵션 이런 거 있네요. 네, 최소 이게 원래 기본 통신권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긴 했던 건데 요금이 끊기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신 권한은 좀 가질 수 있게 그러죠. 이것도 좀 확대를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는 이게 혹시 미국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 점은 명확하게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업적 합리성.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게 투자입니다. 그게 투자죠. 대통령. 네. 투자입니다. 예. 하여튼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투자를 사실은 뭐 원래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거를 이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네. 이것도 기회로 만들어서 네, 제대로 기회로 된 투자를 할 수 만들도록 있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대통령 관심 안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데요?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서 국부 창출이라는 개념이 네, 있었는데 네. 이제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이거 한번 좀 네, 19페이지 있는데 그 네네 고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중요합니다. 그 국가 단위의 투자를 지금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대개는 이제 지원하고 보충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 투자가 필요하고 이제 삼국형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사업 계획이 있는데 준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재정 공공세제 혁신. 이거 재정 혁신 분야는 한 번 더 강조 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 780조 막 수백조 이러고 항목이 수만 가지인데다가 분량만 해도 뭐 엄청나잖아요. 나름 그 국회에서 열심히 예산 심사하던 우리 비서실장도 잘 모를 거예요. 세부 내용. 특히 액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머리 짜매가지고 막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요. 민간에다가 기회를 많이 주세요. 네. 민간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취임하기 이전까지는 정부의 예산 세부 자료에 접근이 안 됐다면서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해줬다 하더라고요. 네. 대체적으로. 하다못해 국회에서도 접근이 잘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까 하여튼 그건 지나간 얘기고 지금부터는 최대한 공개해가지고 비밀이 아니면 국민 누구나 들여다보고 관심 있는 분야에 체킹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의견도 하겠습니다. 내고 개선점도 제안하고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하는 거지 뭐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시민사회 국민들께 그냥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지원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그 대신해 주면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네. 재정 분석을 하는. 네. 예. 지금 우리도 사실 내년에 또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 항목이 사업 항목이 수없이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시작하면 못 없애잖아요. 웬만하면요. 네. 그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대체 정책이 나와도 기득권 때문에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직자들이 하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시민의 시각으로 좀 바꿔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좀 지원도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진짜 좋은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 또 하고 연구단체, 민간 연구단, 재정 연구단체 네. 연구 지원을 해주든지 네. 그런 것도 방법이잖아요. 연구 분석 지원을. 그래서 정보 공개는 기본이고 어쨌든 분석하고 제안하는 권한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세 얘기는 국세청 분야인데 이게 왜 얘기 들어가 있을까? 아, 아니군요. 세제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세제시 있어서. 네. 자, 사주 문제는 아마 법 개정 중일 테고요. 어쨌든 조세 분야는 그러니까 이건 국세청은 조세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집행을 하는 기구니까 네. 이 조세 제도가 너무 복잡해요. 그 세무사들도 잘 못 알아먹을 정도라는데 예외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 조세 제도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비도 쉽지는 않죠. 좀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숨어 있는 좀 시정해야 되는 조세 제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외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비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몰 하기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일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한번 시작하면 막 민원 때문에 계속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나 공평한 배분에 어긋나잖아요. 네. 한번 어쨌든 시작되면 참 없애기 어렵죠. 네. 예. 뭐 필요한 경우는 하는데 관성에 밀려가지고는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산하 기관들 문제는 이제 서면으로 보고하고 끝낼 거죠. 제가 그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산하 기관들 문제. 네. 그 청들은 청 문제 그럼 얘기하고 할까요? 3개 청 아까 조달청, 관세청, 청장님들이 관세청이 아니고 하고 하시죠 그러면 예. 준비된. 지금 아까 대통령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십시오. 그럼 세 군데 한꺼번에 그냥 하시죠. 쭉 이어서. 예,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차 금년에는 최정부 국정 철학을 국세행정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면밀하게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보시면은 세원 확보에 그 최우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님 늘 관심을 가지시는 체납 관리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행정에 AI를 접목해서 국세행정 시스템 자체가 AI를 통한 전문화되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생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해서 어려운 기업이나 또 어려운 쪽에는 세무조사를 좀 연계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세는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누수도 막기 위해서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진출 기업에 대해서나 또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또 세정이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AI 기반 미래형 관세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이
통상 질서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초국가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총기류의 국내 반입은 철저하게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관세 행정도 고도화해서 과학적인 관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은 첫째 공공조달 혁신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늘 관심이 있으신 지방정부 단가 계약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 조달을 통해 가지고 30년까지 5천 개의 혁신 제품 그리고 3조 원, 지금 한 1조 원 수준입니다만 3배 늘려서 3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한 조달 혁신을 해서 조달 쪽도 과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조사를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공정 조달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경제 대조약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청장들 다 오셨을 텐데 청장이 왜 안 하고? 자세하게 답변. 말 길게 할까 봐요. 네. 좋은 작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세청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요새 열일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세 정의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